비싸도 살 사람 사도 돼요. 집값 상승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집값 하락으로 인한 손해라도 보지 말아라. 거의 이 정도 재정 수지 적자면은요 역대 두 번째인데 빨간불이 켜졌다. 주권자 여러분께서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네. 근데 지금 이렇게 적자가 크게 나는데 그거 주장했던 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휴가 가신 거예요. 휴가 여름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긴축 편성하고 재정 준칙 주장하고 돈 안 늘린다. 그냥 자살행위다. 그 표현을 꼭 쓰고 싶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교수님들한테 제가 직접 드린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 사회가 또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 이야기 심각하게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함께 하시는 분들 먼저 소개부터 해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죠. 처음 시작은 늘 미미하였으나 끝에 가면 웅변을 하고 계시는 김원장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거 봐, 시작은 또 이렇게 머리 예쁘게 하셨네요. 힘없이 시작하신다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동시동 박시동 평론가님 부릉부릉 어서 박시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릉부릉. 네. 신영 기자도 함께 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경제 문제에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시죠? 쭉 늘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가 아유, 비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정한 경제 주체로 거둔다고 있어요 요즘. 네. 삼성페이도 저는 이 쓰고. 프로그램 너무 좋아요. 오기만 해도 행복해요. 이런 프로가 흔치 않습니다. 정말 네. 유익하고 재밌고. 네. 최근에 우리 여기서 제일 뭐 어리긴 합니다만 신혜영 기자가 네. 삼성페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예예. 네, 정말 축하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용카드도 잘 못 썼어요. 신용카드는 잘 썼죠. 아, 그랬나요? 네, 잘 네. 썼는데 네. 그 삼성페이라는 것을 깔고 그 이제 동생과 지인들이 카드 등록 마무리해주고 네. 네. 카카오톡 얼마 전에 깔았죠? 카드만 쓰고 있었는데 아무튼 신세계를 맛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아침에도 해서 소금빵 빠르게 사 먹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점점 현대인화되고 네, 있습니다. 경제 주체가 되고 있어요. 사람 가르쳐야 돼. 우리가 많이 부자- 알려주십시오. 예, 부를 이루려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부자가 되려면요. 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근데 제가 경제 잘은 모르지만 이 코너를 해보면서 말씀 들어서 부자 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 가끔 합니다. 정답. 예. 네. 전문가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네. 대중이 그걸 따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게 거품이 만들어져서 네. 아,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네. 생겨버렸습니다. 아하. 뭡니까? 우리 박시동 평론가는 인터넷 가입 어떻게 하시죠? 저기 어딥니까? 예? 인터넷 비교원. 거기죠. 1670-2571 여기 전화하면 네, 바로 여러분 지금 인터넷 그냥 막 계속 돈 내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3년에 한 번씩 다 회사 바꿔줘 가면서 가장 현금 지원 많이 되는데 이런 데 알아봐 갖고 바로 지금 인터넷 바꾸면 48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네, 여러분 그냥 쓰고 계셨잖아요. 네. 이제는 1670-2571로 전화하시라는 겁니다. 네, 3년에 한 번씩 네. 78만 원씩 그냥 들어온 겁니다. 새로운 정보 또 알아갑니다. 칠십- 만평생 한 회사만 쓰거든요. 네, 이게 안 돼요. 그걸 비교하고 바꿔본 적이 충성도가 없는데. 높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호불호가 놀라운 걸 많이- 발견했는데 주변에 지인을 가입시키면 5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가입시키면 20만 원을 제가 가져가는 겁니다. 추천을 하는 거야. 추천인 정영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부업으로 하시려고. 여러분 혹시 저 이거 가입하실 때 추천인 정영진 정영진으로 10% 떼드린다고. 여러분 신혜원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장님 기자님 자괴감에 너무 괴로워. 아, 왜요? 아니, KBS 출신 이래서 안 되는 거야. 하여튼 이 프로그램만 오면 네. 나는 누구 여기는 이런 건데 자아를 너무 좋아요. 해체하셔야 돼요. 네.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1670-2571.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들을 갖고 오셨을지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 네. 신혜영 기자. 일단 제가 먼저 소개를 네. 하겠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다들 네. 주위에서 집 사지 마라, 더 떨어진다, 더 떨어진다 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펄펄 끓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수로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8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했는데 사실 8월 둘째 주면 원래 휴가철이고 비수기고 막 물량이 많을 때가 아니잖아요. 이례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지난주보다 0.32%가 올랐고 누가 주도했느냐? 강남? 아닙니다. 아니에요? 마용성. 마요. 그 중에서도 성동구 아파트 값이 한 주간 0.63%나 뛰었다고 합니다.
성동구? 네. 아 성수입구한데 거기죠? 네. 거기 왜 이렇게 많이 뛰었어? 그러니까요. 아니 뭐 수다 타고 왔어요 지금.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성도 봐봐요. 얼마나 핫한데요? 아니 나 일단 예. 이거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예. 아파트값 상승률은 네.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뭐한 아 질문 좋습니다. 아. 역시 20만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외곽에서 어느 치고 거에? 들어오는군요. 네, 그러면 이거에 이제 뭐 어떤 거는 뭐 이렇게 뭐 2억 올랐고 어떤 건 뭐 5천만 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다 나눠 갖고 모든 집에 이렇게 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 이제 원래 KBS 있잖아요. 근데 예. 한국부동산원에서 통합해가지고 하는데 네. 지금 그래서 지금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가장 공신력 있는 정부가 하는 거니까 그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이라는 게 주택 가격은 이게 노트북이나 TV하고 다르잖아요. 네. 이 가격을 20% 할인한다 그러면 전국에서 이게 20% 할인이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5,500가구 한 단지에 두 채만 팔려도 네. 1억 떨어졌대. 네.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한국부동산원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 아마 그 표준하는 그 집들이 있을 거고 네. 거기에 이제 그 얼마 떨어졌다 하면은 거기에 이제 곱하는 보정값이 있을 거예요. 아하. 아, 그 그거가 실거래. 그게 있고 또 실거래가 지수가 따로 있을 있죠. 거예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뭐 얼마 올랐대 또는 얼마 떨어졌대 이렇게 실시간으로 반응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라는 재화에 네. 이 교환할 때의 주기를 보면은 음. 최하 2년에서 길게는 10년짜리예요. 네. 근데 지금 통계를 주 단위로 내요. 네. 네. 그거를 이렇게 거래 패턴과 통계 패턴을 보면 이게 엄청나게 단타까지 다 잡아내는 거예요. 네. 주식으로 치면 10분 단위로 지금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 수준이거든요. 네, 네, 네.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주 단위로 이렇게 나오는 나라 별로 없죠? 없어요. 진짜? 아예 없어요. 아, 그래요? 없고 심지어 이제 우리는 아직도 가계약만 했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잡혀요. 그러니까 나중에 올려놓고 아직도 취소해도 안 잡혀요. 취소해도 아. 처음에 올려놓은 가격이 일단은 아, 유통은 그래요?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요, 변호사가 사인한 진짜 가격만 인정이 돼요. 아, 그래요. 그것도 텀이 굉장히 길고요. 영국은요, 우리로 치면 이제 주담대나 이렇게 모기지론에 정식으로 들어가서 금융기관이 낀 계약서만 통계에 잡혀요. 주단 그러니까 조작도 안 되고 통계 텀도 길고 주간 이걸 예.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 할 필요 나는 없어요. 생각이 좀 예. 들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판받는 부분이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거의 통계를 중계하고 있죠 언론.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매주 가격 막 이게 심장이 또 뛰잖아요. 언론이 그렇죠. 맞아. 이번 주 어디- 놓치면 안 되겠다. 뭐 우리 이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살기 힘든 단지 뭐 50억, 60억 하는 아파트 또 1억 올랐네 이런 기사도 자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택이 그래서 우리만큼 욕망제인 나라가 어디 있을까? 네. 인화력이 굉장히 강하고 네. 정부도 이렇게 사실은 정부도 이렇게 박치고 올라갈 걸 몰랐을 것 같고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가 아는 수많은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이 집값 내려갈 거라고 네. 그 재작년에 뭐 집값 오를 거라고 했지만 또 재작년에는 큰 폭으로 내렸었고 예. 시장 예측하는 게 어렵지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전문가 말 거꾸로 해봐라 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네. 집값이 내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 변수들이 있죠 대중들이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네. 정부는 가만히 있습니까? 집값이 내려? 그럼 우리는 이런 정책 대응을 해볼까? 특례 보금자리로는 40조 정도는 풀어도 괜찮지 않을까? 정부는 또 집값을 받쳐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집값이 급락하게 놔두는 것도 정부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말이 실제로는 네. 제가 30년 동안 이렇게 시장을 보고 그걸 관찰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해드리는 직업을 했는데 네. 잘 안 맞아요. 정말 안 맞아요. 여기서 약간 저 불쾌한 저 댓글 네네.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인터넷 비교원이라는 곳에서 말입니다. 아. 3만 원 슈퍼챗을 하면서 아유 어제보다 광고가 더욱 자연스러워지셨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잠깐 내가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광고한 내 방송 진행은 잘 못할 수 있어요. 네. 광고 하나 내 기가 막히가 광고 아니, 천재 저희 어제보다 자연스러워지셨네요. 말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나 광고 앞으로 못 합니다. 그 광고한데 어디라고요? 인터넷 비교원. 비교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작가님들이 이 문구를 갖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하도 이걸 막 논의하길래 냅또 알아서 할 거니까 너무 알아서 광고는 광고를 잘한다. 정프로입니다. 네. 네. 자, 하여튼 그 부동산 가격. 네, 이야기 네, 네, 자 네. 이제 네. 이거 왜 집값 근데 이야기를 김 원장 좀- 기자님은 너무 하고 싶으셨는데 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집값이. 집값에 대해서 네. 저보다 오히려 관심 많지 않으세요? 그 관심이 많은데 관심 제가 여기 많아요. 참전하게 될까봐 전 이걸 안 했으면 했어요. 네. 근데 이걸 왜 자꾸 하고 싶어 하시는가? 서울 집값이 오른다. 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올랐다가 아니고 네. 더 오른대. 제가 오늘 기사 더 제목을 오른다. 봤어요. 기사 제목이 뭔지 그러니까 아세요? 제가 말씀드린 뭐예요? 여보 지금이야 지금이라도 사야 돼. 이게 기사 제목이 아니 진짜 내가 들고 왔어. 이거 봐요.
매일경제구나. 여보, 이젠 정말 사야 돼.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이런- 발표를 했는데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네. 2년 10개월 만에 또 최고치래요. CSI. 예. CSI 중에 아마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올랐을 거예요. 예. 아, 정부를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인하력이 강하다 우리나라 집값은 국민들이 집만 바라보고 사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꺾이고 언제든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고 꺾이고 난 다음에 전문가들이 이유를 갖다 붙일 뿐이지 제가 볼 때 그 밑에 불을 지피는 건 우리의 욕구예요. 경제적 용어로 말하면 주택 수요죠. 그게 네. 언제 튈지 몰라요. 우리가 제가 살아온 것도 보면 언제는 집을 못 팔아서 너무 불안하고 언제는 집을 못 사서 너무 불안하거든요. 이게 이제 수요를 정부도 몰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특례 보금자료론 같은 거 많이 풀고 올해 이제 신생아 특례 같은 것도 사실 많이 풀리지는 않았더군요. 통계 네, 찾아보니까 몇 조 원 정도 풀렸는데 정부가 이제 뜨거워한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급하게 네네네. 오르니까 사실 지난 정부 때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비판하면서 생겨난 정부예요. 근데 이게 집값이 또 올라버리면 정말 정치적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한 4일 전부터 시중은행에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면 네. 담보대출 금리가 팍 올랐어요. 0.4에서 0.5% 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크게 오른 거예요. 쉽게 말해 이거 대출 받지 마라는 뜻처럼 들리는데 아마도 금융당국이 뭐 정책적으로 뭔가 노티스를 좀 그러니까 3% 하던 게 한 3.5%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네, 많이 올라간 거예요. 네, 시중금리가 0.4씩 올랐어요. 실제로 시중금리랑 국고채 10년물 말하는데 그게 0.4 올라갔다면은 채권 시장 난리가 났어요. 한 곳만 올린 게 아니라 주요 은행들이 다 같이 올렸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시중은행들이 네. 다 올렸어요. 그건 그럼 이제- 아마 정책 당국에서 전화 한 통 한 것 같아요. 아유, 그런 거 금리. 조절하겠죠. 예. 상반기에만 뭐 네. 주택담보대출이 수십 조가 올라가니까 네, 정부 네. 입장에서는 지금 뜨거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는 건 사실 뭐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 뭐 경고 소리도 나오고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그러면 정부는 이대로 주택 가격 올라가는 거 특히 이제 서울 지역 네. 올라가는 거를 그냥 용인은 못 할 거고 네, 당연하죠. 그럼 이제 금리로 어떻게든 누르려고 할 거예요? 정부는? 아니 그 3프로 TV에 진현원 차관이 오셨길래 제가 네. 직접 물어봤어요. 제 방송하면서 국토부 네. 차관. 자 정부의 정책은 네. 집값 안정이냐, 네. 집값 하락이냐, 예. 아니면 경기 진작을 위해서 약간 상승도 용인할 수 있냐 했는데 네. 뭐 명쾌하게 이야기했어요. 뭐예요? 집값 하락이다. 하락이다. 정부 정책은 아. 원래 정책 위반자들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예. 정책 위반자들은 항상 가격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요. 안정이라고 예. 애매하게 말하는데 하락이라고 분명히 말하더군요. 그래요? 네. 제가 볼 때 주택 정책을 관할하는 국토부는 그러니까. 집값을 좀 잡고 싶어 하는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주택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네. 그런데 기재부와 금융당국은 조금 경기 진작을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성장률 높이고 네. 소비 진작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부동산 경기 끌어올리면 네.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아파트 하나 주상복합 서울에 하나 시내 하나 지으면 건축비 1조 5천억씩 들어요. 네. 큰 거. 1조 5천억 GDP 올리려면 삼성전자가 텔레비전을 몇 대를 팔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경기 진작하는데 이렇게 좋은 게 없다. 우리가 한 2% 3% 성장하면 그 중에 어쩔 땐 많을 때는 0.7%가 건설 건설이요? 산업이 올라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약간 이런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건 제 짐작이고 이제는 이제 뭐 그래서 스트레스 DSR도 7월에 한다는 거 그 왜 9월로 근데 이런 그렇다고 해서 거죠, 지금 그거? 건설 경기가 막 좋지도 않잖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건설 경기나 PF 문제나 모든 걸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네.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이 해결되는구나. 올라야 서울에 지금 분양가가 감당이 되고 지금 분양가가 감당이 돼야 사람들이 분양을 받고 아파트를 더 짓고. 제값에 지금은 뭐 한 채 남으면 뭐 이렇게 로또 분양 네. 이런 것만 주로 사람들이 뭐 네네네. 동탄에서 이번에 하는데 273만 명 한 채 네. 뭐 미계약분 몰렸다 그러고 네. 집 한 채를 싸게 살 수 있는 청약에 273만 명이 몰리는 나라니까 이게 얼마나 인화력이 큰 거예요.
그만큼 이제 정책이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반대로 그만큼 또 정책 집행이 어렵다는 뜻 같아요. 하여튼 근데 국토부는 분명히 하락을 지금 분명한 안 목소리를 네, 내고 그래서 있다는 공급 거죠. 정책 내놨잖아요. 88 대책 내놨잖아요. 네. 그제 그린벨트 풀고 뭐 용적률 저는 뭐 늘리고. 일단은 그 차관의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어주기가 좀 어렵네요.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정부 출범하고 지금까지 네. 2년 이상 봤을 때 이게 명확하게 하락의 방점을 찍고 낸 목표와 효과까지도 확실하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 원희룡 장관도 이거 비싸다 이거 내려가야 된다고 맞아요. 굉장히 네. 선명하게 네.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뭐 집값 띄우겠습니다 이런 말을 차마 못해서 네. 레토릭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락의 방점이 있다 이런 얘기 하지만 또 아니야. 실제적으로 집행됐던 정책 중에서 하락에 분명한 효과를 내겠다라고 시장이나 우리가 다 인정했던 게 지금 떠오르지가 않고요. 지금 냈던 88 정책도 사실은 하락의 방점을 찐 공급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가 저번에 며칠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오히려 상승이 불쏘시개가 되면 됐지 예. 이게 하락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부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다면은 네. 무능한 정책 또 비효율적 정책이 지금까지 잘못 나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좀 믿지는 않습니다. 재건축 정책 하나만 이야기하다 보면 네. 재건축 사업이 이제 건축비도 오르고 해서 사업성이 잘 안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대규모 단지 일기 신도시 같은데 계속 노후화되는 게 이제 30년 됐는데 저는 조금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노후화되는 걸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바라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많은 혜택을 주면서 대표적으로 용적률을 아주 많이 올려주고 공공기업 그러니까 기부 체납을 급격하게 줄여주고 있고 이번에 나온 88 대책에는 네. 그것보다 더 높여주고 더 줄여주겠다는 정책도 네, 있고 네. 재건축 기간 이제 단축해주겠다는 네. 정책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안 되니까. 그렇죠. 정부가 사업성을 이만큼 높여줘서 돈이 되면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 이제 재건축이 시행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시공사가 건설사가 붙고 해서 추진이 되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그 단지 집값이 급등합니다. 그래서 잠실주공 5단지 34평 같은 경우에 불과 1년 반 전에 23억 사업하던 게 지금 호가가 32억, 33억입니다. 실거래가 30억을 네. 찍었고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3억 사업 36평형이 31억 됐더군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사업이 될 때까지 밀어줄게. 그래서 사업이 되면 집값이 급등하는. 저는 이게 어느 시장 경제에 이런 제도가 있나 이게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 그래서 될성 부른 집은 또 큰 단지, 이름난 단지들은 계속 밀어주는데 지방이나 수도권 안 해주잖아요. 근데 네. 지방 집값은 여러분 뉴스에 잘 안 나오니까. 네. 부산은 2년 2개월째 집값이 뭐 어디 뭐 천안이나 청주, 전주 이런 데 갈 것도 없고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는 2년 2개월째 아파트 값이 계속 내리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미분양 대책을 뭐 나온 건 몇 가지 있는데 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저는 이걸 들어본 적이 제주에만 지금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1,440채가 있어요. 네, 비어 있어요. 이런 걸 살려보려고 하는 게 공공이고 뜨거운 것에 장사를 잘하게 하려는 게 민간인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이 잘 균형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을 가격은 이제 한 포인트에 모이는 거고 결국에는 그 가격을 결정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공급, 수요, 뭐 기본적으로 다 중학생만 되면 다 아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공급도 예를 들어서 시행사가 택지 받아가지고 건설해가지고 새 아파트 딱 내는 것도 공급이지만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주택을 민간에서 다시 매물로 내놓는 것도 공급이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급이 많으면 집값이 떨어지겠지. 여기까지는 상식인데 네. 그럼 공급 중에서 어디를 많이 생각하면서 유도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정부의 공급 대책은 전부 다 택지 밀어서 새 아파트 짓고 또 있는 재건축 빨리 헐어가지고 빨리 짓는데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집은 누가 사요? 그러니까 결국 그 집을 못 사니까 또 그 집 살 수 있게 예를 들면은 뭐 금리를 낮춰준다든지 지금 말고요. 네. 요 최근에 계속 한 1, 2년 계속 그런 식으로 정책이 왔어요. 마지막에 수혜를 누가 보냐 이거요. 마지막에는 지금 PF 230여 물려 있는 건설사들이 오도 가도 못 하고 있는데 지어서 핫한 동네에 빨리 지어서 빨리 풀고 가게가 집을 대출을 담보로 사서 그걸 또 안아주면 네. 풀리는 건 건설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값을 안정시키는 대책에 포커싱이 진짜 있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이도저도 못해서 꽉 막혀 있는 건설사들을 위해서 빨리 자금을 돌리고 빨리 지어서 빨리 돌릴 수 있는 곳에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 이른바 건설사 살리기 대책이지 사실은 네. 집값 안정 대책은 아니다. 그 이렇게 보고 집값을 있습니다. 안정시킨 대책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자연스럽게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세제 정책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수요단에서도 실수요자들은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지만 갭 투자를 계속 막는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2년간 예를 들어서 금리를 우리가 고금리를 계속 구가하는데 그걸 계속 지금 엇박자가 난다고 시장에서 계속 얘기했었어요. 아니 뭐 저 한국은행 금리 내리고 싶어 하는데 이쪽에서는 자꾸 특례를 통해서 지금 50조 넘게 지금 1, 2년 계속 지금 허비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금리를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 상황을 계속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어제가 아니고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 한번 저 청라 쪽에 갈 일이 있었는데 와 거기 장난 아닙니다. 어떤 청라. 측면에서요? 청라 인천 청라 아시죠? 그럼요. 천지개벽이죠. 네. 어떤 측면에서 청라 장난? 청라 경제도시. 시흥 105시나 남양주 뭐 이런데 네. 파주 이런데 한번 가보세요. 정말 우리나라의 아파트 시공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니 아파트 우리 말고 웬만한데 맨하탄을 하나씩 지어버리잖아요. 우리. 이거 아파트 막 엄청 높게 막 지었어요. 네네네. 그 가운데 이제 상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가 있고 물도 있고. 맞아 보트 타잖아요. 네. 아니 그 상가에 10층짜리 상가쯤 되는데 9층에만 상가 딱 하나 있고 나머지가 다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 건물 갔더니 1층에만 그 사장님이 미쳤어요. 뭐 망했습니다. 해갖고 그거 임시가게 깔세 네. 뭐 한 두 군데 말고 전체 또 한 10층이 다 비어 있어. 아니 이렇게 갖고 정부가 그것도 이야기하면 긴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정부가 이제 공공택지를 신도시를 만들거나 할 때 요 지역은 아파트, 요 지역은 뭐 공원 지역, 여기는 뭐 교회 네네네네. 하면서 이제 상업 지역을 공급하잖아요. 네. 상업 지역을 제일 비싸게 땅을 팔 수가 있어요. LH 입장에서는 다른 데는 정해진 가격이 있는데 상업 지역은 입찰을 받아요. 그러니까 상가 많이 지을수록 LH가 정부가 돈을 많이 회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은 2019년에 나온 보도자료만 봐도 상가 공급이 넘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국토부 보도자료. 그런데 뭐 신도시 계속 개발하면서 계속해서 상업 지역을 높이면 이거 분양 잘 되니까. 이제 상가는 아파트는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해야 돼. 상가는 그냥 빈 공간 분양해도 잘 팔려요. 1층 이런 데는 그죠. 그리고 뭐 신도시 웬만한데 뭐 8억, 12억 이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그 땅을 또 잘 사죠, 비싸게. 네네네. 분양도 잘 되죠. 네.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완전히 공급 초과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네. 큰일 났겠더라고. 거기 분양받은 사람도 공급도 어떡하지? 초과하고 집값만 오르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영업 다 망하니까 또 그런 거 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상가를 네. 아파트처럼 이게 바꾸면 안 되나? 안 되겠죠? 아니 근데 예를 들어 사실은 오피스텔도 우리가 오피스 하겠다고 했는데 네. 아니, 살잖아요. 정프로가 사어. 네. 정프로가 내 돈 내산 내 오피스텔인데 네.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침낭 깔고 자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네. 지식형 뭐 지산도 네. 지금 뭐 미분양이 넘쳐나는데 네. 이도저도 안 되면 들어가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목욕탕 이렇게 하나 불법으로 설치해서 네. 이행 강제금 물면서 정부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결국은 그래요? 그 고쳐줘야지 법을. 근데 그 유령처럼 막 이렇게 있는 거는 좀 보기는 안 좋던데. 저는 이제 청라 건물보다 정프로님의 재산 상황이 지금 더 걱정되는데 큰일 났어. 지금 계속 왜요? 그런 네.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좀 너무 멀리 간 거 아닌가 네. 싶은 근데 생각이 이제 드는데 자 다시 이야기를 다시 원위치로 네. 끌고 와서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데 네. 모르겠어요. 여기서 잡힐지 뭐 진짜 뭐 정말 여기서 불로 번질지 정부가 잘 잡아야 할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를 들어 이번 공급 대책만 해도 앞에 괄호가 빠진 대책 같아요. 서울과 수도권 공급 대책이란 서울은 지방은 왜 안 합니까? 수도권은 다른 데는 왜 안 합니까? 하면 아파트가 안 팔리니까 그렇죠. 안 한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자꾸 서울만 지으면 지금만 이 진단 말씀 제가 계속 드리고 네. 있는데 이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가 여기서 뭐 저출산부터 시작해서 뭔 문화, 체육, 스포츠 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저 나의 해방일지 그런 대사 있었어요. 제가 나의 해방일지 그 김지원 씨 나왔습니다. 손석구. 김지원 씨 그 예. 오빠인가요? 저기 이민기 편의점 예, 예. 네. 왜 아. 멀리 집이 멀잖아요. 네. 자기는 흰자위 인생 같다고 했잖아요. 아. 서울에 아, 있는 네. 사람들 노른자위 인생. 흰자가 맛있는데 사실.
같잖아요. 이 얘기는 아니었나요? 우리 예. 아니, 뭐 어느 나라나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네. 우리 이게 너무 심해요.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는 곳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를 타파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죠? 되는 것만 인센티브를 줘서 네. 공급하고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좀 불균형이 심한 거 아닌가. 자꾸 노른자만 너무 생각하는 건 정부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PF 230조고요. 네. 풀리지 않는 것만. 그다음에 지금 미분양이 7만 호가 넘었고요. 그중에 이제 중공후 미분양도 13,000이 넘었어요. 네. 아주 악성이죠. 그러니까 유령처럼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집만 갖고 그래요. 집만 갖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는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수도권 중에 가장 입지 좋은데 택지 개발, 그다음에 용적률 완화, 재건축 완화 이 대책만 계속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실은 스무스하게 어쩌면 연착륙이 될지도 모르는 집값으로 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띄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도 나중에는 결국 수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계속 길게 끌 수도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한 10몇 년 전에 그 대폭락 시기를 전후로 해서 2008년 7년 그때랑 사실 시장 흐름이 지금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정책 당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다 컴팩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때 뭐 국장했던 사람이 지금 장관이고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그때 배운 게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 후과가 뭐였냐? 네. 그 이후에 대침체가 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연착륙을 막음으로써 경착륙이 유도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이에요. 미루다 진짜 예. 빵 터진다. 네. 좋습니다. 이것과 또 관련이 있는 아르헨티나 이슈 한번 좀 짚어볼까요? 우리 최은경 기자님 소개해 뭐, 주시나요? 아니 이거 김원장 기자님 네. 오늘 네. 주제를 주셨는데 어떻게 엮어가실지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아니 있을 것 나 같습니다. 이거 첫 질문으로 네. 재미삼아 던져달라고 했는데 지금 네. 나와서 그래요? 당황스러워요. 아르헨티나 뭐 소고기 소고기값이 엄청 쌉니다 거기. 네, 그렇죠. 아르헨티나가 원래 소고기가 최대 수출품 중에 하나였죠. 네. 근데 이제 중국이나 이런 나라의 소고기 수출이 줄어들면서 네.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정말 3,000% 빠지는 건데. 제가 몇 번 엄마 찾아 들었어야 산말리에 되는데, 나오는 네, 네. 그 이태리에서 그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그 만화 알아요? 아이고. 알아요. 그 얘기 제가 한번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네, 엄마 맞아. 찾아 산말리에 그 이태리에서 출발해갖고 어디 가냐 결국 아르헨티나 간다. 엄마가 네. 이태리 사람들이 돈 벌려 아르헨티나 가 있어. 그렇게 옛날에 아르헨티나가 그렇죠, 잘 그렇죠. 사는 나라였어요. 네. 마치 지금 필리핀에서 뭐 어디 홍콩이나 두바이 가듯이 네. 그렇게 이제 엄마가 가셨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뭐 우연히 우리하고 제가 이 별 부동산 토론을 정리 한번 해보면 네. 우리가 지난주랑 오늘 비슷한 얘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인간의 욕망, 서울의 집값. 근데 네. 이제 뉴스를 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제가 소비자 관점에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네. 하도 이 얘기하면 너무 김 원장님이랑 우리 대척점에 서 있으니까 아니, 오늘 필요합니다. 참전하지 아니에요, 않으려고 아니에요. 했는데 참전하세요. 그 제가 이제 굉장히 벼락거지 시장주의자라고 비판받아요. 저는 벼락거지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 실전파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수요자는. 내가 이제 내 살 집을 찾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2년 단위로 전세로 계속 쫓겨나잖아요. 길면 요새는 4년이지만 집주인 들어온다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 네. 제가 이번 또 이사 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네. 결국에는 어딘가를 정착해야 되는 필요가 생겨요, 인간이.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뭐 집값이 오르네 떨어지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네.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사면 돼요, 일단. 사. 그 작든 크든 일단 사는데 네. 그 출발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장에서 과연 내가 뛰어들어야 되느냐, 패닉바잉 가느냐 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죠. 근데 어떤 제가 만약에 제 스스로 판단하거나 동생한테 조언한다면 이 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네, 되느냐. 내가 사는 집이 대단지가 아니야. 네. 신축이 아니야. 네. 근데 이제 막 약간 이제 뭐 네. 매수세가 좀 올라 그래. 네. 그럼 지금 파시는 게 좋아요. 아. 왜냐하면 이렇게 붙었을 때 팔지 않으면 이 집은 안 팔릴 확률이 높거든요. 빠질 때 쭉 빠지고. 근데 만약 우리가 워낙 괜찮은 집이야. 원래 거래가 활발한 곳이야. 아니 저길 들어가 막 지금 사고 싶어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조금만 기다려라. 근데 지금 진짜 막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 근데 제 생각엔 요게 아니 내가 요구한 게 이게 아니었어.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랑 이 논의가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서 실전 전문가 최경영 이제 등판해 달라. 근데 이제 지금 사냐 마냐를 그게 이제 얘기할- 우리 네. 항상 고민이잖아요. 근데 이제 집값이 저는 이런 논의가 되게
되게 그걸 뭐랄까 그러니까 끝이 없다고 크게 의미가 없다고 느낀 건 뭐냐면 집값이 오르냐고 보는 게 아니에요. 서울의 집값이 오르냐, 내가 사는 동네의 집값이 오르냐가 지금은 중요해요. 이제는 완전히 양극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올라요, 집값이 떨어져요, 미분양이 많아요.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요. 어느 지금은. 단지가 올라요? 서울에 집을 네. 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사라고 하면 당연히 서울에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요를 막을 수 있느냐? 정부가 공급을 늘리면 수요를 막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방에 어떤 정책을 내도 막을 왜냐 수 내 있느냐. 회사가 여기 있는데 내가 그, 지방에다가 집을 산다고요? 그거는 저는 별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나씩요. 생각해요. 정부 정책은 무의미하다. 또 시작. 이거는 보수적 관점이 아니고 네. 그거는 애너키스트입니다. 정부는 있어야 하고 정책도 있어야 합니다. 네, 근데 100년 전에 애너키스트들이 활약하던 네. 시절도 있었으니까. 네. 네. 근데 정부 정책은 우리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잘 없어 보여요. 예. 근데 이게 꼭 쌓여서 마지막에 필요 없을 때 크게 나와요. 네, 오히려 시장이 얼고 있을 때 이게 뭐 작동해 버린다든지.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샤워실의 바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참 무기력한 건 사실이지만 정부 정책 절대 뭐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그 너무 시장주의적 관점이고요. 두 번째로 저는 뭐 집을 산다, 제 가족이 집을 산다면 서울에 우리 최 기자님처럼 서울에 사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지만 과연 다 사야 되느냐? 소비 여력이 있는, 구매 여력이 있는 분들이 샀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미 그분들 다 탈탈 털어서 샀어요. 그게 살사부터 가계부채 샀다. 1,100조를 네. 의미하는 거고 음. 전 세계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 어느 국민이나 우리 정부가 대출 규제하면 아니 왜 서민들도 집 살 그 기회를 뺏어가느냐 네. 이런 주장을 펼치는데 전 세계 어떤 선진국도 우리보다 소득이 훨씬 높아서 소득이 뭐 12만 달러씩 되는 그런 룩셈부르크나 뭐 그런 나라도 주택 보급률 자가 보유율이 65%를 넘어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 빼고는. 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집을 소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소득에 그럴 필요도 맞춰서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예. 네, 그래서 아니 지금 돈 많이 벌고 여유 있는 친구가 나 선배 나 그 전문직이고 또 뭐 저 압구정에 이번에 분양되는 거 살래요? 저는 무조건 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네.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너무 과열돼 있어요. 그걸 우려하는 거죠. 누군가가 집을 살려고 할 때 무리해서라도 서울 사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뭐 편한 데 사 이렇게 하시겠어요? 저는 자기의 자기의 소득과 이게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생활 반경, 직장이 어디가 있는지 네. 이런 걸 따져서 적당한 지역에 적당한 가격이면 집이 있는 게 아주 편해요. 사실은 우리 최 기자가 그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너무 오버부킹돼 있지 않나? 우리 기본적으로 소득에 비해 집값이 비싸죠. 우리가 그 뭐 PIR이나 이런 프라이스 인컴 레이쇼 같은 그런 기본적인 통계 저는 최 기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의미 없어요. 우리가 밥자리 술자리에서 뭐라고 말하죠? 집값 비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직관하는 게 저는 그게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비싸요. 근데 비싸도 살 사람 사도 돼요. 능력 있으면. 근데 잘못해서 제가 30년 동안 주택 기자를 하면서 후배들에게 늘 했던 말이 집값 상승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집값 하락으로 인한 손해라도 보지 말아라.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어느 경우에만 맞는 말이에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겠죠. 그 예를 들어 최윤경 기자님 말씀은 서울 어딘가에 대충 저 직장이 있는데 좀 가까운 한 20분 거리짜리에 무리해서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조금 한 시간만 나가면 꽤 괜찮은 아주 쾌적한 또 신축의 막 좋은 아파트 혹은 뭐 좋은 뭐 단독주택이나 이런 게 살 수 있는데 뭘 선택할래? 삶의 질이라면 어쩌면 뭐 한 집 나가서 사는 것도 괜찮겠지만 집값을 생각하면 무조건 서울로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무조건 서울을 일단 사야 한다. 내가 산다고 하면 서울을 산다. 근데 무조건. 서울을 사더라도 네. 당연히 이제 삼각형 안에 있는 데를 사야 한다. 삼각형 안에 있는 데를 사야 된다. 광화문, 여의도, 강남을 삼각형으로 그려서 그 언저리를 사면 그 다음 스텝이 있다. 근데 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진다. 이제 이거 집값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네. 보면 네네네. 그렇게 조언을 그리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게 자꾸 이렇게 하니까 진짜 최 기자님 말씀을 제가 반박하게 되는데 많은 부분 공감한다고 먼저 말씀을 네. 드리고 강남은 떨어지지 않아. 어디는 떨어지지 않아. 근데 실제로 가게 우리가 이제 98년에 떨어지고 2003년에 떨어지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떨어졌는데 그 시기에 보면 강남 집값이 통계적으로 절대 덜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서울 집값이 더 떨어지고 제일 안 떨어졌던 건 5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지만 다만 저희가 기억을 못할 뿐이고 저는 그 표현은 삼성전자 주가는 떨어지지 않아 이 표현하고 같은 것 같아요.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네.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그 탄력적인 회복 탄력이 얼마나 강했냐 강남 이런 데들은 그래서 그때 조금 떨어졌던 걸 좀 버티고 그냥 있었으면 그냥 2배, 3배 쭉쭉 그리고 뭐 15, 20, 30 쭉쭉 올라갔는데 그 외 지역에 그 샀던 표현은 사람들은 시계열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10년 시계열로 보면 이 표현이 맞지만 네. 20년, 30년, 우상향하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한다는 말도 맞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코스피도 우리 물가 인상률만큼 우상향하는데 코스피는 왜 그렇게 안 오른다고 하세요? 다 우상향해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는 1년에 2%씩 높아지니까. 네. 다 우상향 안 하면 문제인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나 하여튼 강남 아파트는 안 떨어지더라. 아니 안 떨어지더라라는 말은 아니고 저는 지금은 강남의 아주 좋은 주거 지역은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자리가 돼 버렸는데 이거는 이제 비과학적인 토론이니까 그런데 전 오를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압구정 현대 재건축을 살 수 있는 고소득자들은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이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우리 국민들의 그 정책 방향 그럼 거기는 아파트가 다 한 100억씩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겠죠. 압구정 현대 재건축하면 그 정도 가겠죠. 거기 다? 네, 네. 근데 저는 진짜 잘 모르잖아요. 네. 이 부동산 시장의 초짜인데 아까 최현경 기자가 그 벼락거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제 주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집을 샀을 때가 2017년이에요. 근데 그 2017년에 제 친구 둘이 똑같이 결혼을 했는데 뭐 양쪽의 소득도 비슷해요. 자기 버는 거 남편 버는 거 다 비슷해요. 근데 똑같은 시기에 결혼했는데 한 친구는 집을 샀고 한 친구는 전세를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왜냐면 내 수입도 똑같아. 대략적인 모든 상황이 다 비슷한데 누구는 집을 사고 누구는 전세를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둘의 자산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맞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사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아까 그 벼락거지라는 말이 똑같이 노동하고 똑같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악만 남아. 그러니까 그렇다면 네. 서울 집값은 어쨌든 뭐 시계열로 어느 시기를 쪼개봤을 땐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내가 겪어본 바 결국은 오르고 그렇다면 그러다 반국가 세력 된다. 그렇다면 뭐냐면요. 사는 게 맞지 않아요. 왜냐 내 네. 회사가 서울에 있고 내가 여기에 살고 있고 어쨌든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나도 빨리 그게,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잠깐 거죠. 끌어가면은 네네네. 예를 들면 이제 사실은 이제 공공과 이제 개인 소비자로서 우리의 개인으로서의 선택 둘 다 얘기가 나온 건데요, 사실은.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왜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게 정부 딴에서 해야 될 일은 그거고 시장은 시거다 이게 네. 아니에요.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비싼 차들, 뭐 슈퍼카들 이런 게 점점 비싸죠. 예를 들면 네. 1억이었는데 지금 5억이야. 5억인데도 대기를 타야 돼. 좀 있으면 10억 될 것 같아. 사람들은 막 그래서 나도 차를 사야 될 것 같다고 막 조바심이 나. 그럴 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차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면 돼요. 대중교통, 지하철, 촘촘한 버스 이런 걸 해가지고 내가 왜 2억에서 10억까지 주면서 차를 사야 돼? 라고 해서 그 대기 수요를 잘라줘야 그 거품이 꺼져요.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시장 안정과 공공성 대책입니다. 그래야 시장이 이쪽에서도 합리적으로 돌아가요. 안 그러면 이상하게 거품 끼거든요. 근데 그런 타이밍을 한번 놓친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벼락거지들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정부가 그 얘기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어요. 이 경기가 안 좋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띄우려고 거품을 방치하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이제 88 대책에서는 그 수많은 조그맣게 남아 있는 그 많은 공공성과 관련된 제도들까지 네. 다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임대 아파트도 없앤다고 네. 그러지, 소형평수도 없앤다고 그러지. 아무튼요.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나중에 시장에도 악영향을 분명히 줄 거다. 이런 얘기 네. 하나 드리는 거고요. 방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벼락거지가 나온 적이 있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정권 넘어간 겁니다. 근데 왜 넘어갔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금리가 초저금리로 가면서 대세 상승에 땔감이 충분했던 시기예요. 그 유동성 장세를 끌어올리는 거 못 막아요, 솔직히. 네. 얘기하면. 그걸 초장에 알았어야 돼요. 조이려면 확실히 조이고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동안 침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계셨던 분들이 좀 쌓였어요. 예를 들면 30, 40들이 쌓여서 그분들이 이제 그 저금리를 이용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실수요, 투기 수요가 다 몰려가지고 대세 상승을 만들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작용을 했어요. 근데 예. 그 큰 흐름을 못 보신 분들이 벼락거지가 된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잠깐 올라가려고 하고 정부가 땔감 밀어놓고 하는데 그때랑 똑같냐라고 한번 보면은 지금은 금리가
이제 한동안 고금리였다가 조금 내려가는데 그때처럼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정도의 저금리까지 내려가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거고 그때 사실은 쭉 샀었던 영끌족들이라든지 이게 대기 타고 있었던 많은 수요가 지금도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실수요 더하기 투기 수요까지 붙는다면 조금 더 오르겠죠. 그걸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은 지난번 한 3, 4년 전처럼 쭉 따라 올라가는 그런 대기 대세 상승은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김 원장 기자님 말씀처럼 거품 낀 데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 네. 집이 만약에 안 팔리고 그동안 뭐 별로 없었어. 보러 온 사람이 없었어. 근데 갑자기 보러 와. 그럼 이제 그때 팔아라. 근데 지금 내가 막 추격 매수를 저기 너무 많이 오른 데를 따라가지는 말아라. 제 생각에는 올해가 지나가면 한 번 네. 약간 조정장이 다시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은경의- 탈 수 있을 때 빨리 털고 그다음에 네. 바로 넘어가 대기 타고 있다가 이제 뭐 급매물 나오면 잡으면 된다. 이제 이게 저의 그러니까 제가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네네네. 이 방송이 이제 나중에 전설이 돼서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아마 영감을 좀 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어떤 가격 중에 제일 비싼 게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큰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집값이잖아요. 네. 근데 이 가격이란 게 그동안에 해왔던 절차와 시스템 그 관행대로 다음 미래에도 결정되지 않아요. 특히 집처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우리들의 그 욕망이 예. 투영된 네, 건 네. 잘 되지 않아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접근하면 네.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정말 어떻게 케인즈가 한 말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이론이 맞다고 계속 그것만 외치는 사람들 대부분은 죽은 경제학자의 노예들이다. 시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여기 나와서 여차여차하니 집값이 내릴 것이다. 저도 40대 초반에 그거 많이 했어요. 그걸 수도 없이 써져 있어요. 네. 근데 하나도 맞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집을 다 오큐파이 해버렸잖아요. 집값 다 올려놨고 네. 잘못 정치인들을 떠나서 저희 같은 기성세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젊은 세대가 왜 벼락거지라고 하는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과열된 시장을 네. 더 과열되고 여러분도 빨리 그 열차에 올라타세요라고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네. 케인즈 얘기만 자꾸 반복하시는 거 아닌가 한번 반성해 아니, 보시기 제가 마지막 바라겠고요. 한마디만 더 하면 오늘 약간 아르헨티나 분명히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 넘어갔는데. 왜 자꾸 제가 이게 좀 다르다고 느끼냐면 네. 집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딛고 살아야 될 곳이 반드시 한 군데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애를 키우다 보면 애가 2년 단위로 전학 가는 걸 원치 않는다고요. 누구도. 아,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재밌지 물론 않나요, 매일매일 1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는 네. 분도 물론 있으나 네, 네. 대부분은 이게 이사 비용도 엄청 크고 요즘은 이게 계속 번거로운 일이 되기 때문에 한 자리 오래 있는 정착 거 좋아. 수요가 어느 순간에는 생겨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욕망제이기도 하지만 필수제예요. 필수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살잖아요. 30년 있으면 좀 더 살아도 된다고 그 아파트 두면 된다고 하셨지만 저 지금 제가 좀 농물 필터를 쓰면서 그 이 집에 이걸 거꾸로 화장실 문을 내리고 못하고 올리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상한 집 옛날 집에 네. 들어가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인간이라는 게 결국엔 새 집을 가고 싶고 편한 집을 가고 네. 싶은 욕망이 네.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수요라고요. 그게.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조금 더 참아야 되지 않을까? 이 욕망의 열차에 젊은이들 올라타는 것이 맞을까라는 것은 이게 사치품일 경우엔 가능하지만 딛고 설 땅이 인간은 있어야 되고 결국에 살 집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보면 네. 이 수요가 완전히 허구라고 볼 수는 없다. 계속 한 시장이 집에 한 돌고. 10년씩 살면 안 지겨워요? 아니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 이제 정부든 뭐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집값이 그럼 계속 올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착륙을 걱정을 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최 기자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집값은 경착륙이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시장의 분석 중에서. 왜냐? 내가 그냥 버티고 살면 되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네.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면은 땅을 딛고 살아야 된다는 게 결국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주 낡아버린 노트북이나 아주 낡아버린 자동차는 안 사겠죠. 네. 회차장으로 가서 그냥 고쳐야 됩니다. 근데 집은요, 이 정도다 싶으면 반드시 사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바닥은 늘 지지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시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이 쿨링하는 시간을 기다려줬어도 되는데 너무 그 걱정하면서 이제는 부양해야 돼, 이제는 부양해야 돼라는 논리만 판을 치는 것도 문제가 네네.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갑자기부터 부동산 얘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뜨겁게 참견 안 하려고 달아왔는데 원래 이제 지금쯤이면 저희가 국가재정 얘기를 한참 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네, 네, 네. 어떻게 요거 그냥 간단하게 국가재정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심각합니다. 것만 조금 네. 이제 브리핑 정도만 좀 해주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 주권자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펀드를 했어, 예. 뭐 누구한테 맡겼어, 그러면 날라고 들어오는 자산운용 보고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결과 예. 보고서 눈에 불을 켜고 보십니다.
이거 매니저가 잘한 거야. 왜 이 종목을 샀어? 왜 늦게 팔았어? 네. 그런데 사실은요. 예, 국가의 곡간을 하나의 뭐 펀딩이라고 보면 좀 이상하지만 그럼 우리가 낸 돈이에요. 네. 우리가 낸 세금. 근데 국민 여러분들이 그 운용 보고서를 잘 안 보세요. 니들이 알아서 했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기별, 반기별 나라 곡간이 어떻게 돌아갔는가 사실은 정부가 자료를 내요. 이걸 주권자 여러분들도 좀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근데 아 귀찮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좀 해줘. 라시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좀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예. 그래서 예. 이번 반기 보고서는 좀 보십시오. 네. 작년에 연간 보고서도 좀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네. 작년에 56조 세금 펑크가 나가지고 역대급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러면 그럼 내년에 좀 잘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과연 어떤가라고 했을 때 이제 딱 반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세금 잘 써라라고 맡겨놓은 모습이 어떻게 보고서를 냈는지를 보시는데 반기 보고서가 나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년에 반이 지난 살림살이 그래서 성적표 뭐야라고 했더니 예. 100조가 뻥크가 났습니다. 요렇게 보고서가 왔다는 거예요. 100조. 예. 아, 계산하기 편하게 내네. 예. 뻥크를. 103조인데 제가 쉽게 3조 날려서 그래요? 기억하기 편하시게요. 네. 그래? 우리나라 살림살이 중에서 아, 100조. 반년을 살았더니 100조를 뻥크를 냈어. 그러면 반년 더 가면 200조 펑크나요? 그럼 3분의 1이 펑크인데요? 그게 말이 되나요?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럼 이제 100조 세부적으로 빵꾸. 들어가 볼게요. 네. 이제 상당히 총 돈을 많이 썼지. 예, 들어와야 되는 돈이 뭐 290 몇 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가 쓸 돈은 뭐 300 몇십 조를 370 몇 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하기 빼기 해 보니까 마이너스 한 70 몇 조 아니야? 너 왜 100조라고 그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라는 걸 하나의 단위로 놓고 통으로 들어온 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월급, 잡수입, 이자 다 합쳐서 통으로 들어온 거 그냥 총수입. 통으로 나간 거 총지출. 네. 이렇게 빼면 한 76조 적자예요. 네. 그럼 실제로 보면 76조 적자처럼 보이는데 연금이 늘 착시를 일으키잖아요. 연금? 연금은 국민들이 돈을 계속 내잖아요, 정부한테. 네, 네, 네. 근데 그건 아직 안 나가잖아요. 좀 덜 나가잖아요, 아직은요. 연금은. 아. 그러니까 그걸 좀 빼라. 그거는 착시를 일으키니까 그거를 그래서 통으로 돼 있는 걸 통합 재정 수지라고 그래요. 네. 근데 그건 착시가 있으니까 거기서 연금을 빼고 계산을 좀 하지. 그게 이제 관리 재정 수지라고 그래요. 네. 아 관리할 범위 내에서 좀 더하기 빼기를 해봐라고 하는 게 정부의 실제 살림이에요. 그렇게 해봤더니 103조 적자가 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들어오고 왜 이렇게 많이 나간 그렇습니다. 들어올 돈 나갈 돈을 같이 보셔야죠. 네? 들어올 돈이 덜 들어왔겠죠. 네. 특히 법인세가 덜 들어와서 한 법인세. 10조 정도 덜 들어왔어요. 16조. 예, 네. 아니, 법인세만 갖고는 10조 정도 덜 들어왔어요. 네. 아무튼요. 예상보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나갈 돈은 많이 썼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썼어?라고 했더니 연간에 써야 될 돈 중에 상반기에 몰아가지고 다 땡겼었어요. 아, 그래요? 총선 때문에 예. 써야 될 것들이 있으면 쭉쭉 써. 예, 이렇게 해서 나갈 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의 이 정도 재정 수지 적자면은요. 역대 두 번째인데 역대 첫 번째는 언제냐? 코로나 때예요. 그 대재난이 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 막 재정 쓰면서 해야 될 때. 그때 이후로 지금 가장 큰 상황이고요. 올해 전체 목표치보다도 현재 더 많은 상황이에요. 올해 전체 90조 정도 적자 날 거다 예상했는데 지금 상반기에 100조가 나갔어요. 아, 그래요? 근데 최 기자님 말씀 그럼 하반기 200조 되는 거야? 뭐 그건 아니에요. 하반기에 들어올 세금도 더 있고 하반기에 써야 될 걸 다 땡겨 써서 상황 이런 건데 66%를 썼대요. 예. 상반기에. 근데 이제 요 정도 추세다 보니까 이대로 쭉 가도 작년보다 더 심한 거 아니야? 또는 목표했던 연간 단위 90조 적자보다 더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니까 주권자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네. 아니 뭐 안다고 예. 뭐 아니 어떻게 할 수 근데 있는데 우리가. 원래 윤석열 정부는 돈 안 쓰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부였는데 건전재정. 상반기에 어디다가 그렇게 땡겨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을 쓰기로 했는데 네. 그러니까 4분기로 나눴을 때 네. 그러니까 250원 써야 되는데 1분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 300원, 400원 쓴 거예요. 어디서 끌어 쓴 게 아니고 아,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어디다가 투자를 2분기, 썼냐. 3분기 아. 그거야 이제 뭐 늘 해마다 쓰는 정부 재정이 650조가 다 정해져 근데 있잖아요. 땡겨서 앞에 근데 좀 빨리 쓴 거죠. 기간을 올해 땡겨서 빨리 낸다? 쓴 거죠. 그 말은 2분기, 3분기, 4분기에 정부가 돈을 쓸 돈이 조금 없어요. 덜하다. 이 말은 2분기, 3분기, 4분기의 성장률이 그만큼 낮아질 올라오겠다. 것이다. 실제 2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해서 우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네. 1분기는 좋았어요. 네. 1분기는 우리가 플러스 성장했죠. 그래서 약간 네. 착시가 난다고 이미 전문가들이 근데 예상했어요. 이제 자막에 네. 방금 전에 이렇게 세수 얼마인데 세수 펑크하고 재정 적자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세수 네. 펑크는 정부가 올해 100조 정도 세금이 거칠 거예요 했는데 걷어보니까 90조밖에 안 돼요. 이게 세수 펑크인데 이거는 식당으로 따지면 오늘 매출이 한 40만 원 될 거예요. 근데 30만 원 된 거니까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 건 이 식당이 장사를 해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벌었냐가 중요하죠. 네. 이게 이제 재정 적자예요. 네. 근데 복잡하게 설명드리면 잘 기억하시기 힘드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한 140조, 150조, 박근혜 정부는 4년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한 170, 80조 적자 대충 이렇게 났고 4년 5년 이렇게 했을 때 그 정부에 그러니까 150조, 160조라고 치면 5년 임기라고 치면 뭐 30조, 40조 해마다 적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들도 그랬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260조인가 그래요. 관리재정 수지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는 적자 폭이 확 늘었죠. 코로나 때 정부가 돈을 많이 썼고 뭐 굳이 변명하자면 다른 나라도 재정 적자 폭이 굉장히 커졌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 100조, 200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임기 동안에. 네. 그런데 이번 정부가 시작된 지 이제 2년 반이 돼 가는데 2021년은 그거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기재부가 예산 편성해 놓은 거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깔끔하게 2020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볼까요? 작년에 네. 87조 적자가 났어요. 올해 얼추 100조 적자 날 것 같아요. 4년 더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봐도 350조, 400조 적자는 날 것 같아요. 그죠? 네. 되게 아끼는 정부였는데. 그러니까 자, 많이 안 그렇죠. 쓴다. 많이 안 바- 먹고 많이 안 쓰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안 그 부분이죠. 쓴다고 실제로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 네. 2% 3%밖에 안 늘어나요. 지출률이. 지출률이 네. 지금 유로존 전부 5% 7%씩 늘어나고 문재인 정부 때도 코로나가 있었다 하지만 7% 8%씩 해마다 재정이 늘어났고 박근혜 정부 때는 5% 정도씩 나라 살림살이가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짜게 해서 지출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근데 왜 적자일까? 들어오는 돈이 들어오는 돈을 너무 많이 줄여줬어요. 이 부분을. 그다음에 어디서 많이 줄였냐 했는데 어떤 세금은 늘어났어요. 부가세 같은 건 내가 늘어났어요. 낸 세금 다 늘어. 우리가 소득세 내는 줄 모르고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내는 세금은 오히려 조금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실적도 안 좋고 세율도 낮춰줬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자, 하나만 더요. 재정 준칙이라고 해서 이거 하는 뭐 독일 같은 나라 이거 굉장히 엄격하게 해요. 뭐냐면 가셔야 되죠. 아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이 시간만 되면 제가 아니 편하게 불안해요. 마시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나라 어느 나라든 어느 대통령이든 어느 왕이든 곳간에 있는 재정보다 더 쓰기 마련이에요.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저는 그게 플러스가 나는 정권을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선진국에서. 네. 그런데 그래서 GDP의 3% 이하로 재정 적자를 줄이자. 3%가 넘어가면 돈을 못 쓰게 하자. 이게 이제 재정 준칙 하자고 지금 기재부 분들도 그렇고 수도 없이 지난 10여 년 동안 외쳤다고요. GDP의 3%. 3%를 넘지 않게 하자. 나라 적자가 재정 적자가 국가가 쓰는 돈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적자가 크게 나는데 네. 그거 주장했던 분들은 조용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휴가 가신 것 같아요. 휴가 여름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덥잖아. 네, 맞습니다. 휴가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꼭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김 기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거를 다 지금 저랑 김 기자님이 했던 얘기를 다 모아놓고 이걸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보세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일단 이렇게 쉽게 얘기했어요. 근데 김 기자님 이런 얘기했어요. 감세를 많이 해서 그렇다 뭐 등등등 어쨌거나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의 흐름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이어보면은요. 이거예요. 결국에는 감세를 많이 해줬다. 그리고 뭐 재정 준칙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돈을 덜 썼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에 돈이 덜 돌죠. 돈이 덜 도니까 어떻게 해요? 법인들이 안 좋죠. 안 좋으니까 법인세를 덜 내죠. 세가 덜 들어오니까 또 다시 재정이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악순환의 에스컬레이팅이 지금 돌고 있어요. 이거를 누가 끊어야 돼요? 한 번은 끊어야 돼요. 그럼 정부가 돈을 좀 더 투입하고 써야 그렇습니다. 된다. 여기서는 끊어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구조화돼 있다는 이 서클이 이제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은 한 번은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 법인들이 어저께까지 안 나가 반도체 조금 빼고요. 네. 뭐 차 조금 빼고 모든 기업들이 갑자기 내년부터 대호황이 나가지고 법인세를 막 내기 시작한다. 기업이 시장의 흐름을 끊고 이제 이 악순환을 끊어낸 거죠. 그럴 일이 있겠어요? 지금 와서 없겠죠. 100만 명씩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갑자기 내수가 폭발해가지고 저절로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겠냐고요. 안 되죠. 지금은 이걸 누가 끊을 수밖에 없냐면 이건 명약 관화한 거예요. 재정이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돈이 없는데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끊고 국채를 발행하든 뭔 수를 내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또 재정 우리 그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이 2~3%밖에 안 돼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7%예요. 그 정도 수준을 해서 시장에 돈을 돌려서 풀어줘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이 악순환을 아무도 못 끊는 구조가 완성됐다. 그거를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뭐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100년 동안 인류가 경제학적으로 개발해내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네. 아는 거. 금리 낮추고 네. 정부가 재정 푸는 거 둘밖에 없는데 네. 금리 조금 낮출 거예요. 아마 내일 모레 금통위 열리는데 여기서는 안 낮추고 우리 다음 금통위가 음. 10월 11월인데 거기서 한 번 정도 네. 낮추고 많이 못 낮춰요. 왜 못 낮추죠? 아, 집값 오르니까. 집값 때문에 지금 아주 내가 볼 때는 하는 총재 굉장히 힘들어졌어. 상황이 난처해졌어요. 방법은 그러면 하나 남았어요. 재정을 풀어야 되는데 국간을 아끼는 것도 중요한 명제예요. 그것도 중요한 명제라고요. 그런데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재정은 이 카운터 시클리컬이라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경기가 안 좋을 때 더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클에 카운터하게 반하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재정은 더 푸는 게 원칙이. 돈이 안 들어오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재정 국간을 좀 더 아껴야겠습니다.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경기가 좋으면 굳이 안 풀어도 될 거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네. 말씀드리면 네. 법인세가 주로 안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법인세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수 펑크가 났어요. 네. 그랬더니 내년도 지금 현재 내년 예상을 지금 마무리하는 중이거든요. 정부가 지금 나오는 보도는 2% 3% 증가율을 멈춘다는 거예요. 네. 그럼 물가 고려하면 사실 이것도 마이너스 편성이에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 왜 세금이 들 들어와. 돈이 없어. 내년 예산도 더 줄여. 더 줄이면 내년에 경기 어떻게 풀어요? 이 악순환이 현재 구조화됐다. 네.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누가 끊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자칫 또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재정 풀면 결국 그 돈이 다 소수 몇몇 사람들의 부 혹은 이제 뭐 자산 가치를 더 높이는 데만 결국 다 쓰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긴 하던데. 못 봤는데요. 아, 그래요? 그거는 금리를 낮췄어요. 네. 재정을 풀 때는 부의 지원금 불균형이 형태나 뭐 이렇게 주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오히려 부의 불균형을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이제 금리를 낮췄을 때 네. 급격하게 이 부가 이렇게 양극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사실 네. 근데 그 좀 전에 김 장관님 말씀처럼 네.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이런 그 긴축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꼭지를 잠근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제가 만난 여러 전문가분들이나 교수님들한테 들었던 표현 중에서 저는 이 표현을 또 꼭 어느 방송에서든 합니다. 이 정도 해야 좀 얘기 들어갈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상황에서 긴축 편성하고 재정 준칙 주장하고 돈 안 늘린다. 그냥 자살행위다. 저는 그 표현을 네. 꼭 쓰고 싶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교수님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네, 그- 전문가분들이. 저 출처는 밝힐 수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반대로요. 이렇게 정부가 재정을 아껴서 네. 우리가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면 네. 그러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만 내년에 성장률이 2% 3%가 나온다면 예. 이거 우리 기업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네. 정부가 진짜 양쪽에서 박수 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아, 반대로 그게 안 됐을 때 정부가 과연 재정 국간을 끝까지 안 열고 버틸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일정들이 있으시니까 오늘은 요 정도로 네, 마무리. 저는 없어요. 아니 기자님 없으신 거는 알아요 저희가 사실 뭐 모르진 않는데 그래도 너무 없어 보이니까. 저기 너무 짧게 끝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시간 많아. 시간도 짧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최영경 기자랑 부동산 토론 좀 더 나중에 식사하시면서 좀 이어가시고요. 아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뭔가 하실 말씀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네, 우리 김원장 기자님, 박시동 평론가님 두 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최영경 기자님 살아있는 이야기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 신혜영 기자님 네, 빨리 사례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저희는 또 내일 오전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